9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 좀 답답한 한 주였습니다. 답답하다니요? 뭐 마스크로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 또 채널 A가 저를 이번 한 주 너무 답답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네. 고소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나왔는데 네네. 그게 좀 많이 답답하게 나와가지고. 일부러 뭐 어렵게 답답하게 썼어. 그 언론에 이번 주에 언론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어요? 아무래도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윤미향 네. 당선인 관련된 기사가 진짜 찍어내듯 퍼붓네요. 그래도 뭐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 뭐 아직은. 아니 그렇겠지만 저는 좀 속상해서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나왔는데 이재용 부회장 한국 경제의 그 뭐 사령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뇌물과도 관련 있고 경제의 중추 동력이기도 한데, 아니 이토록 주목을 못 받게 되는 거는 진짜 좀 이상해요. 그 기사를 쓰긴 쓰더라고요. 그 이재용의 바람을 담은 기사들이 그렇죠. 나오긴 하더라고요. 마구 네. 나오더라고요. 나 그래서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 뉴스의 가치가 있는데 어떤 뉴스는 좀 집중해야 되고 어떤 뉴스가 더 많아야 되고,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 사건은 너무 언론들이 너무 집중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른 이슈들을 다 가려버리는 듯, 가려버리려고 이렇게 의도하는 듯 하기도 보이는데, 아무튼 이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그 백선엽 씨 관련된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기사, 뭐 코로나 기사가 중요하고 새로운 국면인데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네. 언론에서는 그래도 어떤 뉴스가, 채널A 문제가 제일 조금 중요하다고, 핫했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채널A 이슈의 경우도 잘 이 기사도 안 나와요. 예, 보도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채널A에서 진상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행간에다가 막 다 숨겨놨어. 사연들을, 스토리들을 다 숨겨놔가지고 잘 몰라요. 이게 뭐 한마디로 방통위를 우롱하는 보고서다, 이런 이야기도 방통위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25일 날 채널A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이 제목이 이런데 네. 53페이지로 구성이 됐어요. 네. 근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재 이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 이 협박 취재가 가리켰던 이 의혹의 핵심이라는 게 결국 이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였는데, 네. 그 부분이 끝내 이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채널A가 명시한 이동재 기자의 문제는 이 취재 과정에서 이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를 언급한 점, 그리고 네.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이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점, 그리고 취재원 목소리를 녹음해 들려주고 녹취록을 가필해서 이 취재에 사용한 점, 요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동재 기자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3월 18일 통화에서 이 이철 씨의 대리인으로 등장했었던 지아무개 씨에게 유시민은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목과 관련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걸로 가장 딜을 쳐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진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위한 딜이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네.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었고요. 아, 없어요? 예, 그 이동재 기자가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본인한테 제일 좋은 시점, 그러니까 이철에게 제일 좋은 시점은 3월 말 4월 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 기간에 만약에 터졌으면 그
총선이 아마 유시민으로 뒤덮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참 이동재 기자 뭐 생각이 깊습니다. 참 생각이 깊은데 왜 이렇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이렇게 유시민을 공격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참. 본인은 뭐 총선 같은 건 아무 상관 없다고 했는데 네. 3월 말 4월 초를 되게 강조했었고요. 예. 그리고 태블릿 PC 보도처럼 자료를 주면 우리가 보도하고 그걸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식으로 하면 유리하다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이철에게. 근데 이동재 기자 참 좀 놀라운 게 이런 거를 글로 남겨놓는다는 거, 네. 편지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아 참 이분 뭐 네. 일단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윤리를- 논란의 중심에 이제 이동재 기자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의 취재윤리 부족 그리고 특종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고 검언 유착 프레임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게 이 보고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포맷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의 데스크들 부장들도 뭐 문자 내용을 다 지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조사 직전에 휴대전화 2개를 초기화했다고 하고요. 노트북도 이제 포맷을 해서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검찰 고위 관계자의 녹음 파일 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조사의 한계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를 거의 못 찾은 셈인데. 증거를 인멸했네요. 예, 근데 이 조사의 한계라는 거를 이 채널A가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의 보고서를 보면 김정은 채널A 보도본부장이 3월 22일 오후 8시 50분경에 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신라젠 취재에 나섰던 이 배가무개 기자가 MBC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이런 제보를 받고 홍성규 사회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합니다. MBC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예.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3월 23일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회사에 나와서 네.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배혜림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새벽에 회사에 다시 나와서 네. 0시 25분이니까 새벽에 네. 회사에 와서 배혜림 차장과 예. 홍성규 부장한테 보고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급한 상황이었. 야, 나 다시 예. 나가서 이게 뭐 이 문제가 뭐야? 그래서 회사로 불려왔구나. 그렇게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그렇죠. 보이고 그날이 20일 일요일 밤이었던 건데 예. 채널A는 이 놀랍게도 4월 1일 오후에 진상조사의 첫 회의가 열릴 때까지 무려 10일 동안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앞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통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미필적 고의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아니, 뭐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동재 기자의 경우 이 지하무 씨에게 들려줬던 이 검찰 고위 관계자와 A 씨와의 녹음 파일, 그러니까 검찰 고위 관계자 A 씨 녹음 파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A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없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데 네. 예. 이 녹취 때문에 예. 녹취가 자기의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이기도 한데 이걸 버려버렸다고요? 예. 지워버렸다고요? 예, 회사에서 아무도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없어서 지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녹취록이 어떤 거냐, 그 들어보자 이게 처음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배혜림 법조팀장이 3월 23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그 몰래카메라 걸린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오전이에요. 네. 이때 이 A 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알려줬어요. A 씨한테 통화했어요? 예, 이게 진상 보고서에 나오는데 배혜림 차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채널A 보도본부장이 홍성규 부장에게 A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한 결과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예. 따르면. 그러니까 MBC 취재가 붙은 걸 확인한 바로 다음 날에 A 씨한테 연락했다는 사실은 경영진 스스로 A가 누군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와 빠르게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는 장면인 거죠. 하지만 이동재 기자 진술에 따르면 채널A는 보도본부장, 사회부장, 법조팀장 그 누구도 A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셈이어서 좀 보고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종욱님이 채널 A 손 예쁘게 잘 긋던데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 A가 우리 그 언론사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언론사에 먹칠을 하고 취재 윤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어기고 그래서 주변에 지금 많은 피해를 입혔잖아요. 채널 A 안에서 A의 지금 입지는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보면 이 A 씨는 피해자로 등장을 합니다. 피해자라고요? 예, 피해자로 묘사가 되고. 그러면 가해자는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거는 MBC라는 건가요? 뭐 맥락상으로 보면 이동재 기자가 가해자인 셈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꼬리 자르기가 되게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 보고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동재 기자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기자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A 씨는 그 어떻게 보면 이름이 도용당한 피해자처럼 이제 보고서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녹취록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녹취록을 지웠으니까. 예, 근데 흥미로운 지점을 보면 이 이동재 기자가 반박 아이디어라는 문건을 작성한 내용을 보면 반박 아이디어. 예, 제목이 이랬다는데 파일의 일부를 재녹음해야 된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기사에 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MBC가 이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실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서 네. 그래서 녹음을 다시 해서 연기를 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디어로 내놨던 거고요. 네, 누가 냈어요? 이동재 기자가 낸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땡땡땡 이게 A의 직책이에요. 네. 땡땡땡 녹음 문장 일부를 다른 기자가 녹음할 것 네. 그리고 다른 기자가 A와 비슷한 목소리로 녹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장 목소리와 비슷한 사람을 가가지고 네. 목소리를 녹음하자는 거예요. 녹음해서 네. 뭐 하자는 거예요? 녹음해서. 그러니까 이 A를 어떻게든 숨겨야 했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제보자한테 MBC한테 들려주자 이거잖아요. 뭐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 씨는 이 채널의 입장에서 숨겨야 하는 존재였던 셈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 예. 맥락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연기를 해서 재녹음을 하자 이 얘기는 했는데 예, 이루어지진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었겠지. 지금 녹음 파일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그쪽으로는. 지운 거겠죠.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해야지 기사를 써야지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해요. 또 이건 증거를 예. 조작하려고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재 기자 발언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네. 그 3월 31일 날 MBC 첫 보도가 나갔는데요. 네. 첫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의 A 씨를 이동재 기자가 명확하게 한 명으로 단일한 사람으로 특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아는 변호사다라고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아는 변호사라는 입장을 냈죠. 예. 왜? 예. 그리고 검사장이 아니라 아는 검사장이 변호사다. 아닌 제3자의 목소리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입장이 바뀌었던 대목도 좀 봐야 되고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아시겠지만 채널A는 윗선의 취재 지시 및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채널A 기자의 보고라인 이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이 모두 이동재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또 삭제를 합니다. 다 지웠어요. 배혜림, 홍성규. 예, 근데 이 4월 9일 날 방통위 의견 청취와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네. 이 이철 관련된 아이템을 거의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널A 쪽 주장에 따르면 법조팀장이 2번 보고받았는데 그래 뭐 잘 해봐라 거의 덕담 수준으로 그 피드백을 줬고 사회부장은 한 번도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아니, 보고는 받았겠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하시겠지. 예, 근데 보고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네. 보고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굳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다 지운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 오히려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 제 주장이 입증이 되잖아요. 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는 지워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또 다른 취재원들이 공개될까봐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까봐 지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도 않아서 도대체 왜 보고 라인이 전부 다 삭제를 했을까 대화 예. 내용을 그런 좀 의문이 또 남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방통위에 보고한 내용이 다 거짓이다. 이게 지금 채널A 진상 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방통위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네. 대체로 좀 되게 좀 격분한 분도 계시고 예. 뭐 예상대로
예상대로 나왔다. 예. 근데 예상보다 더 실망스럽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재승인이 그 연장이 되면서 네. 자기네들이 이거 진상조사 제대로 해서 보고하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서 방통위가 4월에 방송 사업을 이제 조건부 재승인하면서 이제 공정부도 위반 사건이라고 명시가 되니 네. 검언 유착 논란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 중대 문제가 드러나면 재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단서가 그렇죠. 달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방통위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병주님이 방통위가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 이 그 기자들이 그 보도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상 남아있는 게 검찰 수사인데 네. 검찰이 지금 이해 당사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지금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공수처가 발족한 뒤에 공수처가 수사권을 발휘해야 하는 사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빨리 수사를 해야지. 수사를 해서 저는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언론의 윤리, 채널A가 잘못했구나,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걸 명확하게 밝혀야 자기네들도 누명을 벗을 네. 거 아니에요. 누명을 썼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채널A는 녹음 파일 우리 손에 없다. 네. 그리고 A에 대한 이동재 기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유로 되게 편리하게 이 A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전 되게 좀 비겁하다고 비겁하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의문이 드는 것이 채널A 내부 기자들이 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어떻게 밝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동아일보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 뭐 기자협회에서 뭐 입장이 나와서 앞으로 더 뭐 쇄신하겠다 이번 기회를 토대로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나왔을 때 맞기나 하고, 그리고 무슨 이게 언론의 자유와, 이건 언론의 자유, 뭐 언론의 뭐 권리, 이거하고 거리가 먼 사건이에요. 협박 사건입니다. 협박 사건. 이런 식으로 대놓고 협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증거를 다 지워놓고 보고서도 아무렇게나 써놓고 이걸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방통위가 어떻게 그 채널A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자들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게요. 정한나 씨.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업장 내 안전모와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등 사무용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택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연세나루학원과 관련해 강사와 학생 2명, 강사 접촉자 4명 등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영등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동작구 일대 학교가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약제 렘데시비르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 약제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도입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 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령 등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책임 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과 보좌진 등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 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황 당선인은 일단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 중인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355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칩니다. 삼성 측은 해결이 늦어진 점을 사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보제를 폐지하고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평일과 주말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은 일주일에 5개로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교사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대한민국의 정치를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정치 컨설팅. 당선인들이 우리 방송만 열심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 어서 오세요. 네, 촉감 최영일입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네. 박시영 TV 잘 되고 있습니까? 정치적 비수기입니다. 네. 구독자 뭐 4만 7천 정도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좀 쉬었다 가자고요. 네. 너무 많이 지금 도와주십시오. 많이 뛰셨어요. 많이 찾아주시고. 최영일 평론가님. 네.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이쪽 박시영 TV는 무허가 방송이잖아요. 저는 무허가? 여기 주진우 지금 앵커님 자리에서 내일 오전에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무슨 일로 바쁘셨어요? 뭐 이래저래. 네. 예. 이번 주는 윤미향 당선인 문제로 네. 오늘 언론이고 뭐고 그냥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핫 이슈. 저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느낌이 뭐였냐면 인상적이었는데. 느낌은 제 거잖아요. 느낌이구나. 데이터로 했죠. 데이터는 몇 점? 몇 점으로 하면 99점. 99점이요?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없었어. 아,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 감정을 좀 자제하면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언론이 너무 엉터리로 의혹을 제기해서 그러면 화를 낼 이제 수도 화를 있고. 냈거나 좀 격앙될 수 있는데 차분하게 하면서도 당당한 그런 어떤 느낌을 보여줘서 좀 진심이 잘 전달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오늘 이후로 새로운 국면이 들어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검찰 수사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소강 상태일 것 같다. 이제 전국의 이슈는 상임 문제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감이다. 아유 이분 너무 점수가 막 후하다. 네. 99점이면 뭐 사실상 만점이잖아요. 98점 주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자회견이 어떻게 나오든 신문에서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어떤 네. 논조로 쓸 네. 건지 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잘했어요. 잘했는데 99% 완벽하게 대응을 해도 그 비어있는 1%를 언론은 파고들어서 네. 그거를 또 한 60, 70으로 만들어내는 게 네. 네, 언론 미디어의 매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잘했어요. 오늘 제가 놀란 건 20여 분의 이 자신의 입장문, 저 개인적인 그 쭉 해명, 그리고 나서 기자하고 일문일답 안 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했어요. 했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기자들이 뭐 질문이 많이 쏟아졌고 뭐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끊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20여 분 동안 그렇게 8가지를 조목조목 잘 해명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좀 높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네, 스탠스 좋았죠. 사과했고 반성하고 스탠스가 아니고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국제연대까지 해왔는데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피해 당사자 그리고 이 인권 운동가다. 그걸 우리는 끝까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에헤이, 근데 네. 데이터도 좋고 감도 좋은데 근데 표정은 뭐죠? 언론을 읽으셔야죠. 네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그냥 열었어요. 기자들 1박 2일 상대해서. 동안. 네, 네.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의 입장 해명을 수긍하는 그리고 그 논란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더 다른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론은. 근데요.
지금 주진호 앵커께서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아니 이분이 간과해서 내가 말을 뭐냐면 했더니 또 간과하다니. 조국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네, 사실이 아니었네라고 생각되는 게 꽤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언론이 그렇게 융단표고를 했지만 오늘 저는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가 만약에 짧게 얘기했으면 의혹이 해명이 안 됐을 텐데 상당하게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대통령 지지자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퇴 의견이 높지만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의견 쪽을 보면 대통령 지지층이 반반이 갈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 지지층이 상당 부분은 윤미향 동조론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론은 양분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언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주진우 진행자의 말씀을 받고 근데 이제 이 박시영 대표 이야기처럼 제가 관심 있는 건 오늘 이 기자회견의 결과 70% 정도의 수치가 윤미향 사퇴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어느 정도 이게 좀 바뀔 것인가. 그게 제일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지켜보겠다는데 민주당은 상당 부분 좀 방어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시름 났을 겁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윤미향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좀 잦아들게 될 수밖에 없고. 반반이 갈렸으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때 다음 주 조사하면 아마 뭐 60대 40 정도 나오겠지만 조금 한 2주 정도 지나서 충분히 알려지면 5대 5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윤미향 이 당선인이 내일부터는 의원인데 아주 잘한 건 뭐냐면 왜 오늘이냐 이 얘기를 했어요. 난 정말 혼란스러웠고 오늘이라도 굳이 오늘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오늘이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신분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그게 중요했어요. 불체포특권 행사 안 하겠다는 그게 취지를 명백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중요했고. 저는 너무 공감이 된 게 이분이 93년에 결혼을 하셨더구만요. 제가 92년에 했거든요. 네. 그랬다고 공감이 돼요? 아니 90년대에 결혼했다고 공감하는 사람 처음 봤네. 전세 자금을 신혼때 1,500만 원을 들고 시작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집을 5채 사는 과정이. 네. 5번 사는 과정이죠. 네, 5번. 그런데 저는 그때 2천만 원을 부친에게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500만 원 더 들고 시작한 거야. 네. 그런데 이분은 그래가지고 2017년에 지금 마지막 집을 산 게 2억 2천만 원대 아파트를 사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저 최영일 평론가는 그 언론계, 방송, 그러니까 네네네. 시사평론가의 재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네. 틀면 나오잖아. 틀면 월세, 수도꼭지. 월세, 예, 저 지옥고에 살고 네. 있죠. 뉴스꼭지 예. 최영일 씨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반응을 지금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온 나라가 들끓는 동안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윤 당선자이기에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열린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에 애당초 진정성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윤 당선자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태도는 당당했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반성은 없었다. 회계 부정과 기부금 유용, 횡령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 보도라고 일축했다. 후원금 모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중이라고 호울 좋은 변명으로 피해갔다.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는 거절했고 구구절절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만 보였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이고. 뭐 예상했던 입장이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바인데 이게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이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주진우 진행자 쭉 읽어주신 말씀이 비판할 만한 비판을 했어요. 반론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 수식어가 너무 많아. 뭐 구구절절.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이 높은 점수는 뭐냐면 간결하고 건조했다는 거예요. 할 말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거기는 따라오는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자료를 제공해야죠. 근데 언론의 자료 제공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 일단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회계장부 일부는 검찰이 확보했고 압수수색으로 개인적인 계좌는 이미 추적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검찰이 맞춘 계좌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윤미향 이 당선인이 오늘 얘기한 게 맞아 떨어지면 사실은 이게 윤 당선인 윈지 컨설팅이구나. 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검찰이 새로운 걸 포착한 게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정도였잖아요. 개인 이름으로 만든 계좌 4개를 지난 6년 동안 9개의 사업 필요에 따라서 모금을 했다. 근데 개인 이름으로 모금한 건 잘못했다고 이제
느낀다. 문제가 잘못된 있었다. 판단이었다. 예. 그런데 그게 2억 8천이에요. 네. 9개 사업을 네. 합쳐도 4개 계좌에. 근데 2억 3천을 거기에 맞게 썼다는 거예요. 또 5천이 남았어요. 이건 정대현의 이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한 것이 없다. 단 한 푼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다음 핵심이야. 두 번째 핵심은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 이걸 분명히 얘기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죠. 이 세 가지입니다. 핵심은. 예. 근데 실수나 오류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대목이 나왔고 이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잠시 교통정보 듣고 아이고, 와서 벌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아무래도 소요 시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퇴근길에 오르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사고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2건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과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사고들의 여파가 따르면서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가는 데만 14km 정체고 이 구간 30분 이상은 걸리겠습니다. 다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와 금천 일대로 각각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구리 쪽으로도 성남부터 강일까지 무려 20km로 정체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 강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수습하고 있고 상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의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일죽에서 남이천, 중부 2터널에서 1터널, 하남 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윤미향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윤미향 당선인 사건인데 김어준이 튀어나와서 김어준 음모론 이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음모론 또는 그거는 배우설. 어떻게 보세요? 자, 촉으로. 아니 저는 이 TV조선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이 매체마다 다양한 이 견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견해가 네. 우리나라의 매체가 뭐 경제신문도 있고 종합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은 평론가 입장에서는 너무 신선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보도자료문은 누가 작성했을까? 혹시 영향을 준 다른 사람이나 단체, 세력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끄집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도 한번 다뤄볼 만하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언론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데이터로 보자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쉼터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가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관련된 그 당사자 지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네. 조목조목 얼마 들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회계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내역서는 전혀 차질이 없고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 공시할 때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이 보통 일반 회사들하고 비영리법인하고는 다르더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회계사들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있고 그 돈을 입력해야 되는 그 회계 시점에 그 시스템이 변화했다. 네, 달라졌죠. 업그레이드됐다. 뭐 이 얘기 그래서 나왔죠. 그런 누락 사례가 다른 단체의 경우에도 일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도 그 김어준 씨의 그 인터뷰했던 분들의 발언이 심층 분석이 오히려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저는 정보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을 네. 했어요. 저는 김어준을 음모론자로 봅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음모론자로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네네. 가끔 그래요. 가끔. 다는 아닌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주진우 앵커도 좀 비슷하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저는 팩트를 찾는 사람이고 취재하는 사람들 비슷하다니요. 그렇군요. 저하고 김어준하고 결이 다릅니다. 주진우 근데 기자는 정치 성향이 없어. 아니 그런- 정치사 음모론. 음모론이요. 아니요. 무조건? 전혀 없죠. 저는. 그런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김어준을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조선일보의 음모론이나 보수신문의 음모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네. 미미하다. 네, 보수신문의 음모론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나 보수신문 기자들보다 취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음모론자는 맞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미진하다.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언 유착 의혹에서 지금 채널A의 자체 진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노트북과 휴대폰 등 핵심 정보가 이게 그 초기화됐잖아요. 네, 다 지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검사장이 누군지도 확인이 안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기자 본인은 그럼 왜 이런 그 녹취록을 들이대면서 압박을 했을까? 그것은 기자의 상상 속의 소설이다. 자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증거는 초기화돼 있고 나온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작법이 좀 취약해. 말도 안 되죠. 이게 탄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이스피싱 정도 넣어서 검사장이라고 전화가 와서 받았고 기자는 진짜 검사장인지 알고 보이스피싱에 낚인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겠죠. 그래서 초기화를 했다든가. 아니 근데 이런 정도의 진행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부분에서 조금 그 언론에서도 지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언론의 윤리를 막 무너뜨리는 일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채널 A 기자들은 너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한다던가. 그리고 조중동에서도 야 어느 정도는 해야 좀 음모론이라도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뻥쳐서는 안 돼. 이런 좀 묵시적인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네, 되는 그래야 거죠? 되는데 너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좀 벗어납시다. 자, 아까 괜히 김어준 꺼내갖고. 네, 윤시영 대표께서 윤시영이 막 윤시영 대표인데요. 성공을 하고 막. 음모론 하네요. 새로운 사람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박시영 대표님. 네. 박시영 대표님이 네. 자 윤미향 사태는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이제 공면을 넘어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사위 예결위 상임위에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는 결론은 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이루어질 텐데. 박시영 대표님 좀 과학적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그렇지. 결국은 지금 18대 0이냐 11대 7이냐 네. 이 논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법사위 예결위를 누가 가져갈 거냐 네. 여기 이제 달려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절대 양보를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만약에 양보를 하면 예결위를 줄 거다. 네, 이번엔 국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민의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퇴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관찰할 것 같고 예결위원장 문제는 전략적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런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그 뭐예요? 이하 동문이잖아요. 그럼 다른 촉을 좀 발휘해 보세요. 네, 저는 그 대신 이게 이 하나하나 풀어서는 안 풀려요. 통으로 네. 풀어야 돼요. 지금 김태년 이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몇 가지의 사안을 놓고 서로 주고받는 수를 한꺼번에 풀어야지. 먼저 뭐 법사위 얘기해 봅시다. 예결위 얘기해 봅시다. 나머지 소관 상임위들 어떻게 분배할까요? 계속 이건 헛돌거든요. 그건 다 서로 아는 얘기예요. 한 명은 지금 전략통, 한 명은 그리고 정책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를 리가 없는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맞아요. 예결위는 야당 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1대 7 정도의 구도까지도 상임위를 줄 거다. 처음에는 접어준다. 네. 여당이 많이 이겼으니까. 그게 나중에 또 발목 잡는 약속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KBS 더 라이브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거 못 듣고 저는 이 앞에서 먼저 하고 갔거든요. 네. 똑같은 얘기가 돼버렸구나. 지금 타방송에서 얘기하고 와가지고 같은 KBS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지금 주진우 라이브에서 그런 또 식으로 먹어. 똑같이 얘기하면은 진짜 이런 데이터 아니, 사람이 여기서 해야 돼. 사람이 일관성 있어야지. 일관성이라니 그 참. 1TV의 더 라이브에 박시영 이 대표가 나가면 거기서 부채도사로 나와요. 박시도사. 그게 제 역할이잖아요. 왜 거기 가서 예언을 하냐고. 그러게요. 데이터 전문가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도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캐릭터가 겹쳐. 그런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전에 상임위 독식해도 된다. 이거 18대 때. 맞아요. 네, 과반수하면 가져가도 된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MB 정부 때죠. MB 정부 때. 네. 왜냐하면 그때는 80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민주당이 81석인가 그랬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싹쓸이 하겠다. 엄포를 딱 놨는데 민주당이 버텼죠. 그래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느낌이죠. 바뀌어 있지만 바뀌었죠. 입장이 바뀌어 있죠. 국회가 열리면 그 상임위 구성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 어떤 소관 상임위를 정하고 상임위원장을 꾸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요. 원칙은 원래 5일날까지 국회의장을 뽑고 네, 8일까지 상임위장인데 법정 시한. 원래 국회의장 뽑는 절차들 뽑아줘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상임위원장 합의 안 되니까 국회의장 뽑는 절차도 미루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국회가 열릴 때마다 몇 달 정도는 공전하고 몇 그건 달 아닙니다. 정도 놀고 전반기에는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있는 국회가 2년씩 하니까요. 전반기는 총선 민의를 거의 받들어줘요. 그래서 빨리 끝납니다. 왜 총선에서 득표 의석수 많이 얻은 거를 인정해줘. 그런데 그래도 그 구성시한 8일까지는 고추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때까지야 뭐. 근데 지난 20대 국회가 법정 시한은 어차피 어겼고 원구성을 빨리 했던 국회예요. 그런데 이제 14일 약 2주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길진 않았고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어기면 2, 3주를 넘기기는 어려워요. 아이 추경 때문에 국민들이 맞아요.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3차 추경해야 이미 하는데. 어제 대통령과 오찬 회동하면서 몇 가지 대원칙에는 이 구두 합의를 한 셈입니다. 뭐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평행선을 그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6월 8일을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 한 두어 주 안에는 원구성은 끝나는데 아까 박지영 대표와 의견 투합한 대로 야당이 좀 접어주고 시작한다. 두 분은 진짜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배고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 갑자기 백선엽 씨 네네네. 문제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현충원 파묘 얘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네, 일부 신문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는 거죠. 예, 백선엽 장군은 뭐 육군참모총장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가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일제 강점기에 간도 특설대를 이끌었어. 사실상. 근데 간도 특설대는 조선인으로 일본 부대를 짜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토벌하는 부대였단 말이에요. 본인이 간도 특설대 있었다. 자기가 했다. 다 고백했죠. 얘기했고 예. 또 일본에서 발간된 책에도 육성 고백이 다 들어있고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간도 특설대가요. 같은 조선인인데 너무 잔인한 진압을 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당시에도 됐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후에 6.25에서는 전쟁 영웅이다. 네. 백선엽 장군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오늘도 이 6.25의 이순신이다. 이런 표현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좀 황당하던데 어쨌든 친일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 해야 합니다. 사실 해야 하고 잘못된 가오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 시점이냐 이제 이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의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국난 극복 여기에 좀 힘을 모으고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 15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법안 처리에 좀 주력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 좀 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뛰쳐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동작구 현충원 있는 네네. 해당 지역인 이수진 뭐 김병기 의원 그다음에 김홍걸 이런 의원들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이 문제가 좀 커졌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 친일 청산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매우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화제가 돼버렸어요. 네. 문제는 이제 백선엽 장군의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전해진 거냐면 서울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 이게 본인의 이제 어떤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현충원에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훈처 입장은 대전 현충원에 묻힐 수 있고 네. 대전 현충원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현행법상 네, 아무런 뭐 거기에 대해서 친일 문제가 있어도 현행법상 공적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파고든 건 뭐냐면 보훈처 직원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하나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의하면 묻히셔도 파묘가 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지금 포착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집중 포격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 현충원에 못 가면 대한민국도 아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제가 어제도 좀 거론했었는데 백 장군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6.25 때 공산군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색깔론이네요. 때문일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알겠잖아요. 네. 어떻게 공산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 간다. 이걸 논리로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음모론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김어준 분발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뭐를 개발해야 되지? 그리고 자꾸 지금 현충원 얘기하는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또 좀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분이 백선엽 장군이 형제인데요. 백인엽 백선엽. 네. 인천 최대 사학 선인학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14개였는데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5번 출구에 덕흥 빌딩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하 5층에 16층 빌딩인데요. 시가 한 2,500억에서 3,000억 가량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돈이 수천억대 자산가입니다. 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묘지를 못 쓰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당연하죠. 명예 차원에서 하려고. 아니 그 선인재단 대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네. 유명한 게 네. 저희 외삼촌이 네. 이 재단에 재단 비서실에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학교 저기 비리 문제로 저희 검찰 조사 많이 외삼촌이 받았는데. 주로 이 비리 사학에 주로 재단 비서실에서 많이 근무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결과 한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네. 아마 부자죠. 부자셨던 것 같아. 부자시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구타를 당한다고 비서실에서. 아, 거기서요? 주어가 없습니다. 네.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군인 출신이라 예. 이 승용차가 오면 개문 발차한다 그러죠. 전쟁 때 이 찝차는 야, 출발해 그러고 올라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출발시키고 이제 차에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게 좀 특이한 이 성향들을 가지신 분이네라고 제가 이 측근으로부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군인 정신이 사학에도 구현이 된. 네. 발언 jon량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두 분 또 마찬가지세요. 이거 자, 이거 박지영 TV에 가서 할게요. 클라우디아 버니님 지금 계속해서 간접 광고하고 계십니다. 여론조사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친일파 현충원에서 파묘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거 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 할 의향 있으십니까? 네. 리얼미터에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몇 분 없는데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것들 좀 처리해야 할 법안들 이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공수처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7월 15일 날부터 생기는 줄 알아. 생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20대 국회가 마지막에 정말 제대로 그 설거지를 안 하고 왔어요. 하위 법령이 남아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요.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이 조항이 명시가 돼야 하는데 들어가야지. 예. 이게 빠져 있어. 안 했어. 두 청문회 대상이 번째는 아니야. 소관 상임위가 어디냐. 이것도 좀 명시를 해야 하는데 국회법에 그 명시 안 했어. 예. 아이고 그러면 예. 공중에 떠 있어요. 공개에 떠 네. 있어요. 세 번째는 추천위원회에 대한 국회 규칙 이거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국회에서 아직 게을러갖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고 공수처가 건물과 인력이 차도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전산 지원이 안 돼서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이거를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열렸을 때도 사실은 통합당이 반대를 해서 통과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21대 이제 들어서자마자 추경 문제가 중요하죠. 3차 추경이. 네. 한편으로는 또 한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공수처 후속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줘야 맞아요. 7월 15일 날 예정대로 통과될 시행이 될 수가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7월 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쉽잖아요. 네.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 공수처장을 선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통합당이 반대하면 안 되죠. 예.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약간 중도적 성향 있는 맞아요. 분 중에서 선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무슨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무슨 그 공수처장 임명해서 검찰을 길들이게 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논외가 돼버렸지만 예를 들면 초기 후보에 박영수 특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정년도 다 지났고 이제 가능성은 제로예요. 안 돼. 지금 예를 들면 특검을 지금 할 수가 아직도 없죠.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당시에 특검으로 추천돼서 임명될 당시에 박영수 같은 이미지의 인물이 현재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중도적인데 끝까지 파는 사람. 원칙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있겠죠. 있겠죠. 왜 네네. 없겠습니까? 없나? 네. 아니 근데 박영수 특검은 위인이세요. 지금 위인. 생각해 보면 어. 정말 우리 역사에 얼마나 진짜 중요한 특검 자리에 사상. 특검 사상 가장 훌륭한 아주 특검이었고 이 정말 특별한 캐릭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몇 년 동안 재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그 정도의 변호사들 돈 많이 벌거든요. 맞아요, 쉽게 맞아요, 벌고요. 맞아요. 편하고.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지. 이 특검을 마무리하겠다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래. 계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또 한 예로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정미 헌법재판관 재판소장 대행 그 네. 당시에 예. 머리에 그 뭐라 그래요? 이거 많은 그 거 뭐라 그러죠? 그 뭐라고? 뒷머리에 그냥 많은 거라고 합시다. 헤어롤. 헤어롤. 네. 그게 화제됐던 그 이정미 이제 전 그 헌법재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또 그게. 이제 물망이 올랐었는데 문제는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 출신은 또 이제 잘 안 맞는 그리고 거. 여러분들이 안 가겠다고 그 좋은 분들이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 출범도 쉽지 않고 위인이 공수처장을 될 분이 되셔야 되는데. 뽑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어렵네요. 산 넘어 산이네요. 근데 뭐.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하나를 추가하면 자, 이 21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처음에 좀 힘을 쏟아서 처리할 법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공수처 중요하죠. 중요한 개혁 법안이고 20대 패스트트랙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조금 평행선을 걷어요. 그렇죠. 우리가 합의해 준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우리 배제하고 간 법안이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때 많은 지금 통합당 의원분들이 지금 이제 이 수사 대상 9명이죠. 당선자가 9명 돼 있죠.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데 저는 이 법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추경이에요. 3차 추경. 30조 플러스 알파. 지금 1차, 2차 추경은 힘들게 돼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니까 이게 마중물에 불과해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한 이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추경에 대해서도 3차 추경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해에 3번 추경할 수 있느냐라고 좀 회의적 반응을 좀 내비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튼 그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굉장히 수면 위에 올라올 텐데 국민적인 어떤 굉장히 거센 어떻게 보면 비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기재부 측에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도 대통령이 그 정도로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시경제 누구를 위한 재정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큰 흐름을 잡아놨기 때문에 뭐 토를 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 이후에 원구성 끝나면 3차 추경이 바로 올라오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 주로 경제 아젠다 몇 개가 토론될 텐데 이슈가 뻔해요. 3차 추경의 필요성, 반대쪽에서는 국가부채 이래도 되나? 이게 계속 이제 토론 주제로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줘야 한다. 이런 여론도 또 만들어지고 제가 하나 있거든요. 특이한 시각을 얘기 드리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껄끄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의 회동들을 중심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설협의체 이야기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즉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무장관직을 특임장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본인이 MB정부 때 했었죠. 근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와 잘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들어섰으니까 수립이 됐으니까 자 그럼 대통령과 당대표급 지금 이해찬 이제 민주당 여당 대표 야당 대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정도의 회담이 이제 성사되거나 시간을 좀 두고 저는 제가 볼 때 8월 달까지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8월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껄끄러운 사람은 대통령도 있지만 이해찬 당대표 껄끄러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임기가 8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전에는 원내대표끼리 회동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김정인 위원장 이렇게 만나는 건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좀 그렇다. 그래도 이해찬 대표는 그냥 만날 수도 있다고 봐요. 항상 이겨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기 싫어한다니까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치연구소 영현영,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시영 대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리암 갤리거의 For What Is Worth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이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